안녕하세요. 에듀윌 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흥선대원군의 정치적인 부분, 외교적인 부분, 여기 부분이 아주 기출이 많이 됩니다. 이런 정치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 비변사 폐지, 경복궁 중건 여기도 중요하지만 또 대외적인 외교 변화, 통상소교 거부 정책에서 순서가 정말 많이 출제된다라는 거. 흥선대원군은 워낙 중요한 기출 부분이죠. 그러니까 집중해서 여러분들 좀 들으시고 또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대내적으로는 이제 정치적인 변화가 있는데 사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수 있게 된 것은 고종이 12살에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고종 대신 원래 보통은 어머니가 이제 수렴청정을 하는데 흥선대원군은 야심이 있었던 거야. 그냥 왕처럼 본인이 막 직접적으로 막 카리스마 있게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때 장점도 있어요. 국가의 재정은 많이 확충시켰습니다. 서원을 많이 없앴거든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그런 정책이 많았다. 자, 흥선대원군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했냐면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했을 때가 언제예요? 순헌, 철고순, 순조부터 이제 철종까지 순헌철 세도 정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동 김씨가 막 정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세도 정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동 김씨를 쫓아내게 됩니다. 왕권 강화를 하면서 안동 김씨 축출. 자, 안동 김씨를 축출하고 쫓아내면서 이런 세도 가문들이 주로 정권을 잡고 있던 데가 어디냐? 비변사였습니다. 이런 의정부와 욕조가 하는 일 없이 비변사에서 다 했잖아요. 이 비변사를 드디어 없앤 게 흥선대원군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비변사를 폐지하고 비변사가 가지고 있던 행정적인 일은 다시 원래대로 의정부한테 넘기고 군사적인 부분은 다시 삼군부에게 넘기고 원상복귀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는 정치를 맡고 삼군부는 군사를 맡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변사를 없애고 이제 의정부와 삼군부를 높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여러 가지 이제 개혁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추가적인 국가 정책을 추가해서 역시 법전을 만드는데요. 조선의 마지막 법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 회통. 흥선대원군은 뭔가 카리스마가 회통하다 이런 느낌으로 원래는 화통하다고 말하는 게 맞지만 대전 회통 요게 왜 이제 강조하냐면 대전 통편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흥선대원군은 회통하다. 자, 그럼 법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여기 빈칸이 마침 있는 김에 자, 제일 처음에가 경국대전이었죠. 자, 경국대전이 오랫동안 성종 때 오랫동안 유지가 되다가 그러다가 영조 때 속편, 그렇죠. 속대전. 영조 때 속대전을 만들고 그리고 또 정조가 또 여러 가지 막 개혁을 하면서 대전 통편을 정조 때 만듭니다. 자, 그러다가 마지막 법전이 지금 바로 나온 대전 회통이 되는 것이죠. 대전 회통. 흥선대원군. 이런 식으로 요거 순서는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요즘에는 이게 통시대적인 이런 역사서라던가 이렇게 나오니까 법전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육전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료 사례집이에요. 육조의 그런 행정 사례집. 자, 그 다음에 경복궁 중건이 중요한데요. 왕실의 위엄을 세우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요거 언제적에 이제 허물어진 경복궁이냐면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불타가지고 경복궁을 거의 안 써요. 왕들이 주로 창덕궁이나 청경궁에서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경복궁을 다시 지었어요. 경복궁을 질 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화폐에 100배나 비싸다 이런 의미로 당백전을 발행을 합니다. 경복궁 중건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당백전을 발행하고요. 요것 때문에 물가가 오르게 돼요. 자, 그래도 모자라서 돈이 많은 양반들에게 기부금을 좀 내라. 내가 왕실의 위엄을 살리기 위해서 좀 경복궁을 만드는데 기부금을 좀 내라. 원하면 내라라고 했지만 강제로 징수했기 때문에 원망하면서 납부했다라는 그 원납전 기부금. 자, 그리고도 이제 그 나무가 모자라가지고 양반들의 그런 묘지림을 아버지 묘지의 뒤에 묘지림을 벌목하기도 했으니 당연히 불만이 생겼겠죠. 거기다가 불만이 폭주하는 사건 서원을 없앱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이 이황의 건의로 국가에서 사익을 받기 시작했다고 얘기했잖아요. 토지도 받고 노비도 받고 책도 받고 그런데 이 서원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탈세의 온상 국가의 재정이 다 서원으로 나가는 거야. 서원을 과감하게 없앱니다. 47개만 남기고 싹 다 없애요. 그때 서원이 거의 진짜
1000개에 임박했다고 합니다. 정말 수백 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많이 정리했어요. 47개소만 남겼다라는 거 아주 과감하게 없앤 겁니다. 그래서 영조 때 꽤 없앴고 그 다음에 이제 흥선대원군도 많이 없앴죠. 그래서 만동묘도 폐지를 해요. 만동묘라는 건 명예 신종에게 제사를 지내는 건데 이것도 돈 나간다. 그래서 폐지를 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유생들이 막 화가 난 거지. 자, 그래서 이 유생들의 그 분노가 폭발해서 이제 최익현의 계유상소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최익현이 이제 고종이 20살이 넘었을 때, 고종이 20살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아버지가 날뛰느냐, 내려가라. 서원 폐지한 거, 경복궁 중건하느라고 막 농민, 막 백성들이 힘들게 한 거, 뭐 이런 것들을 막 비판하는 상소를 내요. 그게 바로 계유상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탄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고종이 친히 정치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딱 10년간 집권하고 고종 친정이 1873년부터 이제 이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문란을 좀 이제 해결했던 삼정의 문란을 어떻게 시정을 했느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전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토지를 조사하는 양전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숨겨진 땅을 색출해요. 그 은결이라고 해요. 은폐된 땅, 숨겨진 땅. 이만큼의 땅이 숨겨져 있어. 그럼 그 말은 즉 숨겨져 있으니까 세금을 안 낸 땅이라는 거죠. 자, 그거를 색출해서 세금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호포제, 별표. 이제는 양반도 군포 내라. 뭘 평생 학생 유학은 개뿔 그냥 양반도 내라. 양반도 군포를 걷는 호포제를 실시하니까 당연히 또 양반들이 화가 났지. 그래서 호포제는 호마다 그냥 양반이어도 내라라는 의미입니다. 호포제, 양반도 군포를 내게 한다. 자, 그리고 황곡의 문란이 심각했기 때문에 사창제를 실시합니다. 관아에서 고리대처럼 막 이자놀이를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개인 곡식 창고를 이제 운영하게 해가지고 이제 적은 이자로 이제 곡식을 꺼주고 그리고 이제 아주 청렴 결백하게 운영해라 이런 식으로 사창제 마을 단위로 사창을 만든 뒤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요 사수를 돌아가면서 사수를 번갈아서 이행을 하게 아주 이제 막 자기 돈으로 막 이렇게 막 탈세하지 않는 막 그런 식으로 그런 사수 청렴결백한 사수를 번갈아서 이렇게 운영할 사수를 번갈아서 뭐 운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가 이제 흥선대원군의 내정기억이거든요.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건 비변사 폐지했다라는 거. 경복궁 중건 관련된 화폐는 당백전, 원납전. 원납전은 원하면 납부해라. 돈을 내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화폐는 당백전, 그리고 서원을 폐지했다. 서원을 엄청나게 없앴다라는 거. 서원 폐지, 만동묘 폐지. 자, 그 다음에 이 전정의 그런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는 부분에서는 전정은 은결색출, 그리고 군정은 호포제. 여기서 호포제를 꼭 외워주세요. 호포제, 그리고 사창제. 자, 결국 이제 흥선대원군이 나중에 쫓겨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대외적인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병제병호 신청 이렇게 일단 순서를 외워주시면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사료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시기에 사실 뭐 철종 때부터 외국 배들이 와가지고 막 영화하면서 막 우리 교류하자, 우리 이거 물건 있는데 너네 그거 물건 팔 거 없어? 막 무역하자고 자꾸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야. 막 머리 노란 것도 신기하고 파란 눈 일단 영어를 하면 막 긴장돼요. 뭐야 얘네 뭐지? 처음에는 진짜 괴물이라고 막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분위기에서 이양선들 외국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 배들이 막 나타나고 통상을 요구해. 무역을 하자고 막 요구를 하고 막 중국과 일본도 차례차례 이렇게 개항을 하니까 불안한 그런 분위기인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문을 걸어 잠굽니다. 통상수교를 거부한다. 뭐 쇄국정책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를 거부하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화가 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순서를 쭉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병인박해. 병인박해는 프랑스 선교사 9명과 수천 명, 거의 8천여 명을 처형한 사건인데요. 엄청 최대의 천주교 박해입니다. 근데 이 병인박해를 하게 된 이유는 원래는 이 교섭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이제 남종삼이라는 인물이
이제 흥선대원군한테 이렇게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때 당시 이제 러시아가 점점 슬금슬금 남하하고 있었거든요.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면서 우리나라를 막 넘보기 시작해요. 이 연해주라는 건 어디냐면 우리나라 이제 두만강을 넘으면 연해주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위에 북부지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쪽 여기가 연해주예요. 원래는 여기가 중국이었는데 이제 러시아가 이쪽을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제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연해주로 이제 국경이 이제 닿게 되니까 슬금슬금 우리나라 막 내려오려는 얼지 않은 항구를 얻으려는 막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거야. 러시아랑 우리는 교역이 없던 나라인데 러시아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도 서양 나라랑 좀 손을 잡아야겠다라는 외교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남종삼이 프랑스 선교사랑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떠냐. 프랑스는 혁명의 국가라고 하는데 우리 프랑스랑 한번 손을 잡아볼까라고 교섭을 추진을 해요. 이제 그랬는데 프랑스 선교사들이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간섭하고 싶지 않다. 선교를 하려고 왔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의 요구를 거절하다니. 흥선대원이 거절당한 거에 이미 삐졌어. 화가 나. 거기다가 이제 많은 유생들이 천주교를 박해해야 된다라는 막 상소 막 이런 여론이 엄청 나니까 그래. 화끈하게 죽여주마.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죽이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 이 천주교 선교사들을 대거로 이제 죽이게 되는데 천주교도들 이 수천 명을 죽였던 대표적인 순교지가 절두산 순교지입니다. 이 용산 쪽에 있거든요. 이 절두산 순교지가 그 한강 위쪽에 언덕에 있어요. 거기서 너무 많이 목을 베어가지고 한강물이 붉게 물들 정도로 많은 박해가 있었다. 최대 박해가 병인 박해예요. 자, 그럼 병인 박해가 이게 모두 1866년에 이제 한 1월 달 정도에 있었고, 그리고 나서 같은 해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7월 달에 있습니다. 같은 해에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뭐냐면 미국 상선 그 제너럴 셔머너가 평양 쪽으로 와가지고 또 교류하자고 막 영어해요. 근데 이제 그 미국 특유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Come on 막 이러고 막 거기 있는 막 사람들은 막 희롱하고 도둑질하고 막 깽판을 치는 거야. 평양에 들어와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밀물썰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미국 그 상선은 그걸 몰랐던 거야. 막 밀물이 막 쓸려올 때 대동강 물을 타고 서해에서 대동강으로 막 평양으로 들어온 거야. 그랬는데 물이 쫙 빠질 때 딱 파묻힌 거죠. 갯벌 같은 거에. 그랬더니 이제 더 오도 가도 못한 거지. 딱 이제 평양 관민들이 이제 쟤네 봐라. 그러면서 이제 불화살을 쏴가지고 배를 불질러 버려요. 그때 이 평양 감사가 박규수였다. 이거 중요합니다. 박규수는 약간 해결사 느낌? 박규수는 임술 농민봉기 때 이 안핵사로 파견하기도 했었잖아요. 이제 어떤 문제인지 해결하고 와라. 한번 이제 문제를 좀 알아와라라는 안핵사로 파견하기도 했었는데 박규수가 이때 또 평양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고 제너럴 셔먼으로 막 불태웠어. 통상 요구를 하고 그랬던 제너럴 셔먼으로 불태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서양에 대한 안 좋은 막 그런 감정만 막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요게 지금 다 1866년에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병인 양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확한 순서는 1866년에 1월, 7월, 병인 양요 9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병인 양요는 병인 박해 때문에 복수하러 오는 거죠. 프랑스 선교사 9명을 죽여?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프랑스가 함대를 이끌고 이제 강화도로 쳐들어온 게 병인 양요예요. 그래서 결국 같은 해에 병제병 요 순서라는 거죠.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머노, 그 다음에 병인 양요다라는 거예요. 병제병, 병인 박해, 병인 양요 같은 해. 자, 그럼 병인 양요는 프랑스가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강화도로.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오는데 이때 그 사료가 뭐가 나올 수 있냐면 프랑스는 베르사유 궁전에 장미가 많이 이제 심어져 있거든요. 선생님 어렸을 때 막 베르사유의 장미 막 이런 거 만화가 있었는데 어쨌든 프랑스는 장미, 로즈 제독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로즈 제독이 함대를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이때 우리가 열심히 항전을 했다. 정족산성에서 양원수 부대, 문수산성에서 한성군 부대 열심히 항전을 했지만 얘네들의 무기가 너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막 이기진 못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프랑스랑 수교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막 이긴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정양, 문한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정양이 문한 인사를 드린다.
원래 문안 인사지만 그냥 문한으로 정량이 문안 인사를 드린다. 정족산성 양언수, 문수산성 한성군 이렇게 정량, 문안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 이때 프랑스가 와가지고 프랑스랑 영국은 뭔가 이러한 약소민국을 이렇게 막 약탈할 때 뭐 식민지로 만들었을 때 눈에 불을 켜고 하는 게 뭐였냐면 외국 사람들은 앤틱한 골동품을 아주 좋아해요. 우리나라나 요즘 막 새 거 좋아하고 막 그러지 역사가 깃든 물건, 골동품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아 여기서 뭐 약탈해 갈 거 없나 했는데 외규장각이 털렸어. 이 외규장각은 원래 규장각이라는 건 정조 때 만들었잖아요. 근데 정조가 외규장각을 강화도에 만들어서 이제 그런 의궤라던가 그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그런 책자 같은 거. 의궤는 무엇이냐면 왕실 행사를 그림과 함께 글로 적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궤가 얼마나 자세하냐면 이 정조가 화성에 행차했던 그런 화성 행차 의궤를 보면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으며 정조가 밥을 먹었는데 얼마를 썼다라는 밥값까지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자세하고 그 그림의 퀄리티가 사람 눈, 코, 입 하나하나 그리고 옷 색깔부터 막 아주 자세하게 그려놨거든요. 그 의궤가 약탈이 됐어요. 외교장각에서 이 의궤. 그러니까 이건 약탈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의 영구 임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장각의 의궤를 약탈해 갔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병인양요는 프랑스가 쳐들어온 것이다. 정량, 문한, 외교장각 의궤가 약탈이 됐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있었죠? 이거는 이제 5년 뒤에 나중에 의미 없는 보복을 해. 자, 1866년에 일어났던 거를 그때 뭐 저기 미국 국기가 탔다. 용서할 수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서 1871년에 신미양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미양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화도로 또 이번에는 미국이 쳐들어온 거예요. 신미양요. 신미년이지만 미가 들어갔으니까 미국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미국에 로저스 제독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자, 이때도 사실 우리가 정신승리죠. 사실 우리가 많이 졌어요. 이 무기에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었어. 근데 그 기록을 보면 막 진짜 무기가 없으면은 주변에 있는 아무거나 가지고 막 싸우고 막 흙을 던져가면서 싸웠다. 그래서 미국이 우린 이겼지만 결국은 진전투였다. 왜냐면 문호 개방 못했으니까 그냥 통상 소교도 못했고. 자, 어쨌든 이 신미양요 때는 광성보에서 어제연이 활약을 했다. 광성보, 어제연. 광성보, 어제연. 요거 막 광어 이렇게 외우기도 하죠. 광성보에서 어제연이 끝까지 막 항전을 했는데 이 어제연의 대표적인 그런 장군 깃발 그게 바로 수작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작이를 또 미국이 약탈을 해갔다. 이것도 역시나 영구 임대 이런 형식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연의 수작이. 그래서 이제 누가 항전을 했고 그리고 뭐를 약탈해 갔고 그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병인양요가 이제 2명이나 되기 때문에 물론 양원수의 정족산성이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정량이 문안인사를 정량 문안인사 이런 식으로 2개 알아두시고 이제 어제연 광성보 이쪽은 신미양요. 자, 그래서 신미양요는 미국이 쳐들어온 것이다. 자, 이것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문이다라는 거. 원인 결과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고요. 근데 사실 순서상으로 보면 병제, 병오 신척이죠. 자, 이번엔 오페르도 도구 사건. 오페르도 도구 사건은 1868년으로 뭐 연도를 굳이 외워둔다면 육지를 판다. 무덤을 도구를 하려고 육지를 팠다. 오페르트라는 독일 상인이 이 조선인들은 아버지 묘를 되게 중요시하더라. 거기에다가 엄청난 보물을 묻어놓은 것 같다. 아버지 묘를 도구를 해서 그 보물을 내가 인질로 가져가고 흥선대원군을 이렇게 인질로 삼아가지고 나 이거 우리랑 통상 이제 무역하면은 이 물건 줄게. 이런 식으로 한번 교류를 한번 딜을 해보자. 잘못 생각했던 거지. 아버지의 묘를 건드린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역효과만 일으킨 거지. 이 오페르트 상인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묘를 도구를 하는데 실패했어. 이게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그 묘는요, 그 요즘으로 치면 거의 시멘트 같이 회벽을 막 이렇게 넣어놔가지고 진짜 이거는 도구를 하기가 진짜 어려워. 부셔야 돼요, 거의. 근데 그때 당시 부실 만한 장비도 없었고 막 포크레인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어. 결국 도굴 미수에 실패했어요. 자, 근데 이 남영군의 묘에 관련된 그 사료가 나올 때는 이런 말이 나와요. 충남 덕산에 있거든요. 충남 덕산 묘소의 병고는 이런 식으로 덕산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덕산 묘소에서의 병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니 우리랑 무슨 왼수진 것도 아니고 왜 이걸 도구를 하냐 이러면서 사람들의
외국인에 대한 반감만 엄청나게 커졌죠. 이제 거의 뭐 도깨비 수준이야. 막 남의 묘를 막 도구라고 얘네들은 진짜 뭐 페류나들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안 좋은 감정만 심해졌다. 오페르트는 독일 상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순서를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 양요 같은 해에 있었어요. 1월, 7월, 9월. 그 다음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미양요. 지금 뭐 흥선대원 입장에서는 쌓이는 거야. 병인양요 있지? 막 제너럴 셔먼은 막 미국에 와가지고 약탈했지? 거기다 오페르트가 이 자기 아버지 묘까지 도굴 했어. 거기다 또 미국이 쳐들어와. 와, 이 자식들 통상수교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지. 절대 안 한다. 막 척화비를 세우는 거야. 흥선대원군 많이 화가 나. 그래서 척화비라는 거는 외국이 이제 통교하자고 왔을 때 이제 만약에 통교를 한다던가 말을 섞는다던가 그러면 나라를 파는 거다. 이 정도로 절대 수교하지 않겠다는 의지. 통상수교를 안 하겠다는 이 거부 의지를 담은 그러한 비석이 척화비예요. 이제 이런 배척하겠다 이런 식으로 척화비.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병제, 병호, 신척으로 순서를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박해, 그리고 병인 박해,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 양요, 오페르토 도굴 사건, 그 다음에 신미 양요, 마지막에 척화비 건립, 병제, 병호, 신척 이렇게 순서로 꼭 반드시 외워주시고 앞에 병은 병인 박해, 뒤에 병은 병인 양요. 양요라는 것은 양놈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요란을 부린다. 요란을 부렸다. 막 이렇게 난을 일으켰다 이런 거예요. 양인들이 와서 요란을 일으켰다 그런 의미예요. 양요, 병인 양요, 심의 양요 이런 식으로 병제, 병호, 신척 이렇게 통상수교 거부 그러한 사건별로 외우시고요. 요거는 주로 이제 사료가 나온 다음에 연표에서 골라라 혹은 사의 시기를 물어본다던가 아예 순서를 나열하는 식으로 출제가 되고 아주 자주 나온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이제 흥선대원군의 이런 개혁과 그리고 통상수교 거부 정치에 대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꼼꼼히 복습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